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양센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로 공간 읽기, 인간 도시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정은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시와 훈육의 공간, 감옥과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시각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의 80%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무엇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 구조가 특징인 인간 사회에서 권력 관계에 따른 시각의 방향과 내용도 다른데요. 먼저 고대 사회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를 구경하는 시대였다면 근대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숨어서 감시하는 감시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양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자와 무권력자 사이에는 분명 가시권과 피가시권, 또 관람권과 피관람권의 차이가 분명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경의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구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구경거리로 제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시대 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경의 대상물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권력자의 화려함, 예를 들어서 권력자의 옷이라든지 소지품, 말, 하인능과 같이 이런 권력자의 화려함에 대해서 무권력자는요, 권력자의 화려함을 구경하던 시대였습니다. 구경하는 것으로 피차간의 신분과 권력을 확인했던 것이죠. 태양왕 루이 14세, 앞에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이 태양왕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의 절대 권력도 과시와 구경을 통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왕의 하루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상이 공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스푼을 통해서 계란을 끼워 먹는 일, 용변을 보기 위해서 변기 위에 걸터 앉는 일, 모든 일상은 시종을 통해서 궁정 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 국민들은 이 베르사유에 와가지고 왕이 식사를 하고 공식 행사를 집전하는 것을 언제라도 쉽게 구경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왕비의 출산은 특별히 경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20명, 30명의 측근들과 또 몇백 명의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앞에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 침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녀의 침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출산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없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도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행사 때 대통령의 영부인 같은 경우는 밝고 화사한색의 옷을 입지만 그들의 뒤를 따르는 비서와 수행원들은 검정색 옷차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외국 사절과의 미팅 시에도 통역관들은 검정색 투피스로 통일을 해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높은 의자 뒤에 있는 숨은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구경의 시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물을 구경거리로 제공해서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로마 콜로세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대경기장이죠, 콜로세움은. 그래서 검투사들의 결투 장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처형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황제는 인간과 동물의 대결, 또 검투사들의 대결, 타고도의 어떤 처벌 등과 같은 최고의 구경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도 역시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입회함으로써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중의 구경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능지처참이라든지,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건 죄인을 죽인 뒤에 그 사체를 6개 부분으로 찢어가지고 각지를 보내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지처참이라든지 또 망나니에 의한 효수, 또 중세시대 마녀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과 하영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인 자체에 대한 처벌의 의미도 있겠지만 권력자, 또 왕의 강력한 권한을 보여주고요. 또 향후 반란 방지 효과를 위해서 자행이 되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예를 제가 잠깐 가져와 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근세 이후에는 이렇게 구경의 시대가 아닙니다. 근세 이후에는 구경이 아닌 감시라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시각의 비대칭성을 통해서 권력을 재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영의 시대에서 감시의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최소 비용의 최고 효율, 또 최소 인원의 최대 감시라고 볼 수 있는 이 감옥, 교도소는요, 제레미 벤담이 고안을 했습니다. 제레미 벤담은 영국의 공리주의자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감옥 건축 유형을 체계적으로 제안한 사람인데요. 16, 17세기 식민지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범죄자를 사회화 격리시키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나 또 아메리카 대륙과 같은 미 개척지에 추방, 또 유배를 보냈지만 18세기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곳으로 유배를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국 내 수용 방안이 모색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많은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격리하고 수용하고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담은요, 새로운 유형의 감옥을 제안하게 됩니다.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두고요, 주변에 죄수의 방을 삥 둘러넣은 형태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간수 한두 명이 죄수 수백 명을 쉽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벤담의 독자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존재했던 형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르사유 궁 안에 있던 동물원에서 영감을 받았고 중세 캐슬의 지하 감옥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베르사유 궁 동물원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미네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네저리는 단순한 전시 목적이나 주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물을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멸시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왕정의 한창일 때 식민지 각국에서 포획한 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이 프랑스에는 있었는데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6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육각형 형태의 각 조별로 그 대륙에서 자생하는 동물, 원주민을 포함한 이런 동물들을 전시하고요. 그 가운데에는 세상의 중심을 상징하는 중앙 감시탑을 두어서 동물을 구경하고 또 탈주도 감시를 했었습니다. 벤담은 이러한 베르사유 동물원에서 동물은 배제시키고요, 사람만 남겨서 새로운 형태의 감옥을 창출한 것입니다. 또 참고로 벤담은요, 지하 감옥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게 되고요, 본래 창이 없는 감방에 오히려 더 큰 창을 설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감옥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벤담이 그린 파놉티콘의 스케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5층 정도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고층이었죠. 이 5층 정도의 커다란 원형 건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해바라기 꽃잎처럼 죄수의 방을 삥 둘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간수의 감시탑,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죄수의 방은 외부를 향해서 큰 창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외부의 빛이 내부를 투과하게 되면서 죄수의 모든 행동은 중앙의 간수에게 낱낱이 보여지지만 간수의 행동은 죄수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시각의 비대칭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밤에 차폭등, 라이트가 비춰질 때를 연상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시각은 대칭적이고 대등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코를 후비기도 하잖아요. 코를 후비다가 누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알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몰래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몰래카메라 설치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정도로 시각의 비대칭 현상은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의 비대칭성은 감시와 통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보통 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교단 위의 교사는 학생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생도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잠시 한눈 파는 틈을 타서 친구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사가 그 학생을 딱 쳐다보게 되면, 주시하게 되면 곧 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각의 대칭성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교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맨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학생들은 더 불안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피감시자가 현재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호할 때
피감시하는 타율을 스스로 내재화해 자율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감시 효과가 가장 극대화가 되고 또한 감시자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일망 감시 방법 혹은 파놉티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벤담의 원형 감옥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파놉티콘에서 판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모두라는 말을 뜻하고요. 옵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본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파놉티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의 파놉티콘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더 큰 스케일로 확대가 됩니다. 교도소, 병원, 수용소, 급기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도 마찬가지 감시탑을 두고 원형 감옥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도시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중앙의 감시탑 대신에 기념비적인 주요 건물을 배치하게 되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방사성 이런 도로를 내서 도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도로를 방사성으로 이제 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중들의 반란과 폭동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위로는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힘의 접합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건설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규격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익명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자질과 개성이 뛰어난 인간보다는 한편으로는 규범과 규격에 맞는 인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읽고 쓰고 세마기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으면서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는 인간, 바로 그러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교사와 수십 명의 학생으로 구성이 되죠.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시금 벤담의 파놉티콘이 적용이 되는데요. 학교에 있어서 파놉티콘 형태는 일단 강단에 홀로선 교사와 그와 마주보고 앉은 학생으로 이분화가 됩니다. 시각의 불평등성에 따른 타율의 내재와 구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대신 발언권에 있어서는 비대칭성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한눈 파지 말고 선생님만 보세요. 옆 사람하고 떠들지 마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실 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학생과 교사의 소통만을 인정할 뿐 학생 상호 간의 의사 전달은 거의 불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사의 발언은 되게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대신 학생의 발언은 먼저 발언 의사를 표현한 다음 교사의 허락이 떨어져야지 발언이 가능한 비대칭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감시권과 피감시권에 대한 통제가 주류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학교는 정보의 선택적인 차단과 허용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 시설, 학교, 감옥 이것은 소수의 관리자가 다수의 피관리자를 교도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 관계에 따른 가시권과 피가시권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벤담의 파놉티콘은 많은 건축 유형에 있어서 응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파놉티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태어난 직후 곧바로 엄마와 분리가 되어서 나이팅게일 병동과 같이 생긴 신생아실의 일렬로 눕혀지게 되고요. 또 간호사가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엄마가 아이를 유리창 너머로 면회하고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파놉티콘의 또 다른 형태인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파놉티콘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 오랜 교육의 어떤 시간의 교육이 끝난 뒤에는 회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와 과장, 부장으로부터 중첩된 또 감시 체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뭐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감시를 당하는 것보다 감시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곧 퇴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유료 양로원에 거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간호사의 간호와 또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헐적으로 면회를 가지게 되고 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끊임없이 관리, 감독, 감시하는 그 서비스에 익숙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죽으면 끝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은 이후엔 또 낙골당이라든지 묘소에 정연하게 안치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나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가끔 꽃다발을 들고 오는 후손들의 방문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죽은 후에도 우리 인간은 파놉티콘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감시와 훈육의 공간으로서 감옥과 학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공간은 시각의 비대칭성으로 권력이 재현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